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시송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사례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 약식 기소된 사건에서, 정지재판을 청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정의재판 청구서에서 자신이 기재한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 등 송달할 서류를 각송달했지만 첫 번째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능이 됐어요. 그리고 날짜도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2013년 1월 28일이죠. 또 전화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동년 2월 20일 날 다시 송달했지만 송달이 되지 않았고, 또 검사가 보정한 주소로 다시 송달했지만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안 됐습니다. 자, 재판부는 3월 13일 날 소재 탐지 촉탁을 명했고, 자, 그래서 그 이하에 보시게 되면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도 했고요. 그러자 2013년 4월 3일, 여기 원래 이제 그 정의재판 청구가 2013년 1월 28일인데 4월 3일 날 공시 송달할 것을 명하게 되고, 또 휴대전화 다시 전화도 해보고, 그러자 이제 통화가 되지 않자 공시 송달하게 됩니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였고요. 이게 이제 4월 24일이 됩니다. 그런데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출석 없이 개정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상속권 회복 신청을 하게 되죠. 이 상속권 회복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소기간 도가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소를 제기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상소기간이 비록 도가됐지만 상소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소권 회복 신청을 하자 받아들여져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이런 말 하는 거죠. 제1심 재판 절차는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공시 송달할 것을 명한 것이어서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고인이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1심 공판 절차에서는 송달이 불능됐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공시송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안은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시판 절차에서도 이 규정이 준용될 것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자, 공시송달 한번 볼까요?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거지가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법원이 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예,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직권으로 결정에 의해서 공시송달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송달 방법은 나와 있죠. 법원 게시판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효력 발생이가 나오죠.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게 되면 효력이 생긴다. 단 2회 이후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1심 재판 절차가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한 것이 위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항소심에서 이른바 상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항소심에 올라왔는데, 그 1심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송달 절차가 잘못돼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1심 재판 절차라고 한다면 다른데요. 이것이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시판 청구 절차 사건이었거든요. 이때는 형사소송법 458조 2항이
항소심에서 피고인 불구속 재판에 관한 법 3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365조의 내용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자, 반면에 소촉법에 나와 있는 소촉법 23조, 그 다음에 시행규칙 19조는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촉법의 내용은 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불구속 재판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공판 절차라고 한다면 이 소촉법이 적용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신판 절차에서는 이 소촉법 2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458조에 의해서 동법 365조가 준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한다는 이 규정은 통상의 1심 재판 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신판 청구 사건에서는 적용이 없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비록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거기 결국 그 공시송달할 것을 명한 것은 2013년 4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신판 청구 절차이기 때문에 소촉법 제23조 규칙 19조가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적법이다, 그렇게 본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사안에도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제1심 법원이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한 다음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서 유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상소권 회복 결정을 받아서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다음에 1심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를 밝혀라. 즉 이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과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것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항소심이 취할 재판 절차는 무엇이냐,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오,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피고인의 주소 등이 불명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피고인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경우 1심 재판 절차는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피고인의 출석의 여부,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예외 사유가 있다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촉법상의 예외에 해당되느냐 이건데, 이른바 이미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 거죠. 예, 물론 그 사유 자체가 주소 등이 불명해야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6개월이 지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주소 등이 불명하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다시 공시송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인데,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다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를 알 수 없는 때이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따라서 위법으로 봐야 되겠고, 네. 그렇다면 1심 소송 절차가 모두가 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설문나, 그러면, 항소심법원은 어떤 재판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건데요. 그럼 결국 이것은 1심 재판 절차가, 모두 위법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사유가 쭉 나옵니다만, 원심이 이 사건 제1심 공시송달의 적법함을 전제로 공수장 부분의 송달로부터 증거조사 등 절차 진행을 새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1심에서 위법하게 진행된 모든 재판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이제 공판 절차에서 재판장이나 법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것이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인데 이거는 객관식용으로 시험에 나오는, 물론 이거 1990년도 사무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객관식용으로 주로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에 어떤 것이 있느냐, 또 특히 소송지휘권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재판장이 갖고 있는 소송지휘권과 법원이 갖고 있는 소송지휘권,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객관식용이죠. 그래서 그냥 그 개념만 한번 봐주세요. 재판장이 갖고 있는 소송지휘권에는 예, 변론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명권을 갖고 있죠. 예, 변론의 제한과 성명권이다. 그래서 이 변론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소송 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소송에 관계없는 것일 때 소송 관계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변론의 제한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명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관계의 명확을 위해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주장, 또 진술의 보충 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입증을 촉구하는 그런 재판장의 행위를 우리가 성명권이다. 지금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 소송법상의 행위가 그것이 사실상이건 법률상에 관한 것이건 명하지 않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증을 촉구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성명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법원이 갖고 있는 소송지휘권도 있는데요. 예,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의 권한을 해놨죠. 이것도 객관식을 위해서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선 변호인의 선임이라든지 특별대리인의 선임, 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소장 변경의 허가, 또 공판 절차의 정지,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 이런 것들이 다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송지휘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예, 재판장의 경우에는 명령의 형식으로 행한다. 이런 얘기죠. 네, 재판장의 경우에는 명령의 형식에 의하고, 반면에 법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불복 방법이 나오는데, 이건, 어쨌든 법원의 의사표적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판장이나 법원의 소송 지휘에 복종해야 되는데, 수소법원에 의한 소송지휘권이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루어진 법원의 결정은, 자, 이거죠. 판결 전 소송조사에 관한 결정으로 항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판결 전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소 이유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은 가능하겠다. 이런 노동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정경찰권이 되겠습니다. 법정경찰권. 그래서 이건 질서유지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거기 어떤 것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원칙적으로 법정의 질서유지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재판장이 행한다는 거죠. 인적 적용 범위는 예, 공판장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적인 범위는 예, 공판기 개시부터 종료할 때까지다. 예, 장소적으로는 공판정 내뿐만 아니라 공판정 밖까지 예,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예방도 할 수 있고요.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입정의 금지나 퇴정을 명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작용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왕에 방해가 이루어졌다면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뭐가 있어요? 예, 임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분도 할 수 있고, 또 피고인 등에 대해서 퇴정을 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 외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제재작용도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지 않았을 때 법원이 발한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 행위를 했을 때는 뭐라고요? 20일 이내에 감치 처분할 수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 병과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이런 데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가 증거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심리의 핵심이 되는데,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증거조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예, 여기다 그냥 써놓고 하겠습니다.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데 증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증거가 사실 인정에 쓰이는 그러한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과를 얻고, 이 결과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요 평가를 통해서 얻는 게 바로 뭐죠? 증명력입니다. 우리가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할 때, 이런 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증거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증거가 사실 인정에 쓰이는 절차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증거조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증거조사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증거조사의 대상, 즉 증거 방법이죠. 증거 방법에 따라서 이 증거조사 방식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증거라고 한다면, 사람의 진술이 증거라고 한다면 신문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 증거물이라고 한다면 제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을 소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증거조사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신청에 의한 증거다. 물론 이제 이것은 신청부터 갑니다만, 이거 별개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도 가능하죠. 우선 이제 신청을 중심으로 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할 수 있다. 자, 우리 자료를 보면서 볼까요? 그래서 신청권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 중 공판기일 전에도 가능하다. 신청 순서는 검사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변호인이 한다. 신청 방식은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쭉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증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증거 결정은 두 가지죠. 원칙적으로 증거 조사를
그 증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증거 조사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가 되겠죠. 예. 자, 이 증거 결정에 대해서 법적 성질을 즉 재량으로 볼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재량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즉 증거 채택 여부를 법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반면에 이것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다, 즉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허용해야 된다는 기속재량설도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자유재량설의 입장이죠. 법원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들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너무 이제 법원에게 많은 권한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속재량으로 보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적인 요소, 행정법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재량이냐 기속재량이냐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행정법에서는. 다만 우리 판례는 여전히 기속재량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모든 재량행위는 한계가 없는 재량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론에 의해서 모든 재량행위는 통제할 수 있다. 즉 사후심사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기속재량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형사소송법에 반영되는 것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법원의 그 결정에 대해서, 증거 체부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 체부 결정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그런 것이 위법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자유재량으로 보게 되면 그 위법성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기속재량으로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결정의 절차와 범위인데요. 증거 체부 결정을 할 때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출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해서 그 증거 능력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요, 증거 신청에 대해서 신청한 것이 방식에 법령에 위반됐거나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 신청을 했거나 관련이 없는, 또 의미가 없는, 이미 증명이 완료된 이런 등등의 증거라고 한다면 기각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죠? 증거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러한 증거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죠. 따라서 이의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불복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증거채택 여부에 관한 결정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상소 이유로 원심 판결 자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된다. 즉 원래 증거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증거조사를 하지 않아서 결국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러한 기각결정, 증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그 판결 전체에 대해서 상소 이유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 대한 증거조사도 가능하죠. 이거는 직권주의가 가미된 그런 측면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의무로 하고 있는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권에 대한 증거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될 권한이자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거조사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해 증거가 갖고 있는 증거조사 방법, 증거조사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즉 우리가 증거조사 대상을 우리가 증거 방법이라고 하는데, 즉 증거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첫째,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인데요. 이거는 서류나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 잘 보세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장에서 개별적으로 지시 설명하여 조사해야 한다. 예. 개별적으로 설명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죠? 예. 증인의 경험 사실을 듣는 거죠. 이런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문가의 판단을 보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수한 지식과 그에 따른 경험을 가진 제3자가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얻은 뭐예요? 판단을 보고하는 걸 우리가 이걸 감정이라고 한다. 네, 감정. 그 다음에 검증은 오간의 작용에 의해서 자신이 인식한 것을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관, 법원이 오간의 작용에 의해서 물건이나 신체의 존재 상태 등을 실험하거나 인식하는 증거조사 방법이다. 예. 공판정 내에 있다면 영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공판정 외라면 영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역과 번역 문제 안 되겠죠. 이러한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일방에게 유리한 증거조사만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공정한 재판이라 보기 어렵죠. 예. 보면 사유가 나오죠. 대상과 사유. 그래서 증거조사 절차 및 증거조사 단계에서의 모든 처분이 그 대상이 된다. 예. 그리고 이의신청의 사유는 법령 위반 및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예. 반면에 이제 재판장의 증거 신청의 결정, 증거 체부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한정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기와 방법인데요. 각각 뭐죠? 각각의 행위나 처분이나 결정할 때마다 즉시 해야 되겠다. 이때는 서면이나 구술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이의신청하게 되면 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즉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즉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수렴 절차. 증거조사를 다 마쳤다면은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걸 증거 자료라고 하는데요. 그런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권리 보호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네. 물론 이제 간이공판 절차에는 특칙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 증거조사의 기본적인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이거를 좀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 인증, 물증, 서증, 그 다음에 증거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증거 방법이에요. 그래 증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조사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증이 각각의 증거가 무엇이고 증거조사 방식은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진술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술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증거조사 방식은 뭐가 되겠어요? 신문이 되겠죠. 이것은요. 그래서 거기에는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 등이 있고, 물증은 그 물건의 존재나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서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증거 서류라고 그래요. 증거 서류. 이 증거 서류는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증거조사 방식이 그 요지를 고지하거나 낭독해 줘야 돼요. 반면에 증거물인 서면이 있는데 이거는 물증, 즉 증거물이면서도 존재는 서면이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증거 서류라고 한다면 그 증거 서류의 존재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내용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물인 서면은 그 물건의 존재나 상태도
문제가 되면서 그 서면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과 그 존재되는 상태가 동시에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한다. 5번에 증거 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예, 국법 시대에서는 이 구별이 꽤나 문제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입법적으로 해결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절차 기준설, 내용 기준설, 작성자 기준설, 구별 분설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지금은 증거 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 기준이 증거조사 방식에 의해서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서면에 있을 때요, 서증, 즉 서류 증거가 있을 때 이 서류의 내용이, 그죠? 이 내용이 요증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면은 요거는 증거 서류, 다시 말하면 서증이 됩니다. 반면에 이 서면에 과연 그러한 서류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그 상태가 어떻느냐, 이게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존재나 상태를 기준으로 보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판례도 같은 거예요. 자, 우리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 서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물인 서면이니까 증거물이기도 하고 서류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둘 다가 문제되는 거죠. 예, 조사 방식은 낭독, 내용의 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이건 뭐가 되겠어요? 낭독, 내용 고지, 열람. 이거는 증거 서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증거물이기 때문에 제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시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증거조사 방법이 나오는데, 증인신문은 어떻게 할 거냐, 인증 중에서 증인신문은 개별신문과 대질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개별적으로 신문을 할 수 있고 대질 신문도 할 수 있다. 증인신문의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두로 한다. 물론 이제 서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호신문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의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주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 당사자가 반대 신문하는 거죠. 이걸 번갈아하는 것을 교호신문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재판장은 이러한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출하도록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의 증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정인 신문인데요. 이때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부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방법과 같이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간의 작용에 의해서 당의 증거물의 존재나 상태를 인식하는 그런 증거조사 방식이 되는데요. 법원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수명 법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수탁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법경찰 관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수명 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수소법원 중에서 이건데 합의부라고 한다면 그 합의부원 중에서 특정한 법관을 우리가 수명법관이라는 거죠. 일정한 의무를 부과받은 법관, 이걸 수명법관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수탁판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원에 속한 판사에게 일정한 소송행위를
위탁했을 때 그 위탁받은 법관을 우리가 수탁판사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증은 수면법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수탁판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증, 즉 증거물이 되겠는데요. 이 증거물은 어떻게 할까요? 이 존재나 상태가 문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예, 제시해야 된다. 예, 그럼 누가 제시할 것이냐? 신청에 의한 증거물이라고 한다면 신청인이 해야 되고요. 직권에 의한 경우라고 한다면 소지인이나 재판장이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증인데, 서증은 뭐라 그랬어요? 증거 서류란 얘기죠. 증거 서류는 내용이 증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낭독이다. 그 내용을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느냐? 예,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에 따라 신청인이 낭독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직권으로 했다 하면은 소지인이나 재판장이 낭독하게 되고요. 예. 근데 낭독만이 아니라 또 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고지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낭독 및 고지 외에도 그냥 그럼 네가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해서 열람시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열람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증거물이 서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증거물이기 때문에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엔 서면에는 내용이 문제되니까, 예, 그거는 뭐죠? 원칙적으로는 내용을 고지해 줘야 되겠죠. 물론 낭독도 해야 됩니다만, 근데 원칙적으로 이게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증거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증거분리제출제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증거분리제출제도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증거분리제출제도를 공소장 1번주의 개념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 1번주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셔도 되겠고, 다만 어떤 증거가 어떤 요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증거가요, 결합되어 있다라고 할 때 당해 요증 사실에 필요한 증거만 따로 떼어서 제출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증거 분리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분리 제출 제도라고 하는 큰 틀에서 광의의 의미로 보게 되면 공소장 1번주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이 출제 의도가 뭔지는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공소장 1번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 공소장 1번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별도로 갖고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증거 분리 제출 제도라고 묻기는 좀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2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근데 다만 이제 요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점수에 비해서 너무 작은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시험에서 뭐를 물어봤어야 돼요? 공소장 1번주의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형식의 단문이 출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증거분리제출제도 여기 우리 법에 규칙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해서 명시해야 하고,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 기록의 일부인 때는 이를 특정해서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만 해주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증인 적격과 증언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 21번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거기서 증인 적격과 증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한번 전제로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을, 그 다음에 병.
우리가 갑이 피의자고 우리 피해자고 병이 목격자죠.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증 사실을 체험한 자 중에서, 그죠? 일반적으로는요, 뭐 직접적으로 체험했든 간접적으로 체험했든 당사자 이외의 제3자, 그죠?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법원에. 이거는 경험한 사실을, 앞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물론 제3자이긴 하지만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해서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판단한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증인과 감정인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증인 적격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누구에게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소송에 등장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피고인이라든지 변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증인의 자격이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피고인이 문제되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증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법관의 수호법원에게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보고는 증언이라고 하는 언어적 형태로 하게 돼요. 그럴 때 과연 적정한, 그 증언을 할 만한 적정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사 능력조차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 막 횡설수설할 거고 그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의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서 쓰이기 위한 요건 중에 또 하나가 증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증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연령으로 자를 거냐, 아니면 실적인 능력으로 판단할 것이냐 라는 문제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 적격에 대해서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즉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법관이 증인 적격이 있느냐, 법관은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법관이 그 당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체험했다면 그러면 불공평한 재판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분명히 제적 사유가 될 거예요. 따라서 법관이 당해 사건에서의 법관이에요. 수소법원의 법관이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당해 사건을 심판한 법관은 증인 적격이 없다. 만약에 증인이 되었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검사는 증인 적격이 있을까? 검사는 당사자 아닙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증인 적격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검사가 증인 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돼서 증언을 했어요. 그럴 경우 그 검사가 다시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느냐, 즉 당사자로서 관여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증인으로 증언한 검사가 당해 사건에 계속 관여하는 것은 객관 의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검사가 그 직무 수행의 적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언한 경우까지 공판 관여를 제시킬 필요는 없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의 내용이 이른바 직접 주요 사실, 즉 당해 범죄가 성립한다면 양형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직접 사실과 관련된 증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당의 수사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당의 증거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소송법적 사실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한 증인이 검사였다면 그런 경우까지 배제시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검찰 주사와 사법경찰관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적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호인의 증인적격이 문제되는데 역시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은 예, 이건 부정해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출석 의무도 있고 선서 의무도 있고 진술 의무도 있어요. 만약에 증인이 되어서 잘못 진술하게 되면은 허위 진술하게 되면 미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인이 그럼 허위로 진술할 수 없으니 사실대로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결국 변호인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마저도 증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른바 변호인의 보호자적 지위를 고려해 볼 때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이고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 적격이 없어요. 다만 공동 피고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과연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논의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동 피고인이라고 해서 공범이 성립한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즉 제가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공동 피고인에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도 있고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갑과 을이 공범이었다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갑 피고 사건에 에서 갑은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죠.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을이 증인적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반면에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서로 무관한 거거든요. 그럼 무관하기 때문에 이건 서로 뭐죠? 갑과 을은 제3자에 불과해요. 이럴 때는 예. 비록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증인적격을 인정해도 무관합니다. 근데 공범이라고 한다면 서로 범죄를 자기 책임을 서로 전가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적격을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피고인의 경우에는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진술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갖고 있는 증언 의무와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세워서 안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일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을을 똑같이 공동 피고인이고 책임 전가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증인 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다만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뭐냐면 변론을 분리하라 이거죠. 그래서 변론을 분리해서 갑피고 사건과 을피고 사건을 따로따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공동 피고인의 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게 바로 절충설인데 자, 이 대목이죠.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이건 이 두 번째가 됩니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한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증인의 지위이자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를 할 수 없다. 반면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즉 가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인될 수가 없어요.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서 증인이 될 수 있다. 소송 절차가 분리된다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증언 능력이 되겠는데요. 모든 증인의 증언이 곧바로 증거로 쓰일 수는 없는 건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증언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바를 이해하고 타인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적격은 증인의 자격이죠. 누가 과연 증인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임에 반해서, 반면에 증언 능력은 증인적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인의 진술을 과연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의 문제 되겠어요. 그래서 판단 기준에 대해서 획일적인 기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 이런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유아의 증언 능력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증인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 이외에도 공술의 태도와 내용 및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해서 변식, 이건 식별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가의 여부 등을 고려해서 증언 능력을 판단하자. 그래서 이 증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법원 판례에서도 보게 되면 만 6세 된 여아의 그 진술에 증언 능력을 인정해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증언 능력이 없다. 이게 아니라 과연 그러한 의사 능력이 있는지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 실질적으로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럼 잠깐 쉬셨다가 22번 주제 증인의 권리와 의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